2016년만큼 놀라진 않았겠지만 또 예상외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은 50개 중에 43개 주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선거인 단수는 한 표만, 전체 표에서 한 표만 해도 선거인단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그림을 보시면 219대 226이 항상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226, 민주당 219, 7표 차이죠. 나머지 7개 93표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지냐가 승부를 결정하는데, 다들 여기서 박빙이 나왔고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서로 나눠 가지면서 초박빙이 될 것이다 된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7개 전부를 트럼프가, 그것도 한 2~3% 정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완승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맞았지만 이 정도로 완성이 될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새로운 현상이라고 불렀던 히든 해리스는 그야말로 숨은 채로 다시 나오지 않았고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2016년에 백인 노동자들, 민주당의 원래 전통적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면, 이번에는 늘 트럼프만 뽑았던 백인 여성들이 여성의 낙태권 문제를 가지고 분노해서 해리스를 뽑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3번의 대선 가운데 블루 월이라고 얘기하는 러스트 벨트는 이제 레드 월이라고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6년의 트럼프는 일종의 충격이고 일탈이고 예외적 사건이었다면, 이번 2기 트럼프는 본격적인 대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란 한 개인의 구별되고 독립된 어떤 현상으로 보면 세계 질서를 잘 읽지 못한다. 물론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세계라는 시스템이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그게 트럼프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한 측면과 동시에 트럼프는 지금 세계의 반영,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트럼프의 독특성에만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계가 마주할 트럼프의 본질은 뭐냐? 결국 마가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마가는 미국의 우선주의, 왜냐하면 이게 그간의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자유주의 질서, 세계화, 그 다음에 다자주의, UN, WTO, IMF가 상징하는 일종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질서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자기 전 세계의 평화나 협력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건데요. 그 정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3종 세트다. 첫 번째는 미국 이기주의지만 두 번째는 매우 인종주의적입니다. 백인 인종주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유색인종과 반난민, 반이민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폭스 뉴스를 보시면 앵커들이나 나오는 사람들이 몇몇이 가장 전형적인 등치 크고 늘씬늘씬한 남자나 여자나 그런 백인들의 세상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트럼프가 구성할 유색인종이 한두 명씩은 끼겠지만 완전히 백인이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인종주의가 깔려 있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냐면 매우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도를 떠나서 한 사람이 결정할, 스트롱맨이 결정할 미국을 본다. 이 세 개를 합쳐야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여러 가지를 보면 공무원들의 충성도를 테스트를 해서 해고를 쉽게 하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워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들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과 이런 검찰권을 통해서 감시 체계를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아까 말씀드린 건 물론 아니고요. 1기 때 트럼프의 이러한 거래주의 또는 반글로벌리즘이죠. 이 국가주의를 방해했던 두 세력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의 리버럴리즘은 아니지만 두 개의 공화당의 내부에 존재하는 두 가지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매티스라든지 맥메스트라든지 이 트럼프의 광기를 자제시켰던 엑시스 오브 애덜츠라는 거, 어른들, 그러니까 너무 이 광인의 모습을 보이는 걸 자제시켰던 사람들의 그룹을 트럼프는 방해꾼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제도가 트럼프를 자제시켰던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지만 그런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볼튼이나 폼페오나 니키 헤일리 같은 네오콘들을 등용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네오콘들은 공화당에서는 국제주의이고 적극적으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징벌하겠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을 등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한 국제주의를 버릴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한반도가 마주할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우리의 팔을 비틀게 될 그런 동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기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삥을 뜯는 미국과 빵셔틀하는 한국의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바이든 정부도 이것을 프로텍션 래킷이라 그래서 보호비를 갈취한 갱스터들이 자기 구역을 지켜주고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갈취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 실천율이 1위입니다. 안 해야 되는 공약들을 다 실천해서 문제지 약속했던 것들은 무조건 실천을 합니다. 그럼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일까가 문제인데, 북한이 2019년에 맞은 뒤통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급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훨씬 상승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2018년 정도의 양보로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자기가 양보하고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북한에게 접근할 것이냐, 과연 그것이 노벨 평화상을 가져다 줄 것이냐, 오히려 그때보다는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북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전략적 자율성이 발휘되는 것인데, 진보 정부에도 약했었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골프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골프채를 들고 트럼프와 골프채끼리 한판 휘두는 정도의 결단이 없이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다. 이상입니다.